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근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모멘텀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뭐 이번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3개 정도의 모멘텀 지표를 다뤄보게 될 텐데요. 일단 모멘텀, RSI, 그 다음 CCI 정도가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죠. 예, 제 계획이, 스토캐스틱 빼먹었네요. 중요한 지표고요. 그래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4개 정도의 모멘텀 지표를 다뤄보게 될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멘텀이란 말을 많이 들으시고 사용도 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멘텀 지표라는 지표 자체가 일단 구분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종류로 몇 가지 지표들을 따져서 모멘텀 지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저희가 모멘텀이란 말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마 따져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따져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따져봤습니다. 그렇죠? 모멘텀 지표라고 쓸 때 이 모멘텀이란 말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 물론 짐작하시겠지만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틴어의 모멘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움직임, 무브먼트 있죠. 두 번째로 파트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먼트. 모멘tum의 앞부분을 따면 모먼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이라는 뜻도 있대요. 라틴어에서는 이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모멘텀이라고 쓸 때 어떤 중요한 전기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혹은 기세에 가까운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관성이나 기세에 가까운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강도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현대 영어에 와서 차용되면서 의미가 현재로는 관성에 가까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체가 관성, 타성에 의한 움직임, 이너셜 모션이라고 부르죠. 내적인 어떤 움직임, 그죠? 내부적인 어떤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경향성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관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로는 추진력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죠? 추진력 혹은 추진의 원인 이런 뜻으로 경제학에서 특히 거시경제학 보시는 분들한테 추진력 혹은 추진의 전기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순간이란 뜻도 있습니다. 라틴어와 마찬가지로. 네. 이게 원래 모멘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각각 학문적 분야에 따라서 좀 사용되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예. 첫 번째로 물리학에서는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멘텀을. 이거 뭐죠? 운동량이라고 저희가 보통 번역합니다. F는 ma라고 부르는 예, 그 질량하고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가속도 그렇게 나타내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성장 혹은 소비의 변화, 어떤 경제적인 변화 혹은 그 변화를 있게 한 원인, 예를 들면 요즘에 경제의 거시경제, 세계의 거시경제에 있어서 모멘텀은 뭐예요? 관세 정책이죠. 관세 정책이 세계 어떤 경제를 다 흔들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는 그게 팬데믹이었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고 그 모멘텀에 따라서 혹은 모멘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원인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 전체를 저희가 보통 모멘텀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가격의 상승 탄력, 주가의 속도, 변동폭, 추세의 강도 다 비슷한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모멘텀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그 척도로 사용을 하잖아요. 모멘텀을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어떤 척도로서 혹은 어떤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지표로서 사용되는 것을 모멘텀이라고 부르고 그걸 모멘텀 지표라고 부르죠. 맨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기하학에서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의 기울기, 점의 기울기 이거 미분계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분계수관하고 미분한 어떤 기울기라는 거 어차피 미분한 값이니까 그런 걸 얘기할 때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는 뭐에 집중할까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 부분들 집중할 거고
그 의미에 따라서 파생된 몇 가지 몇 가지 주식시장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이 그 보조지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 구분을 했잖아요. 추세지표, 변동성 지표, 모멘텀 지표, 그리고 거래량 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 지표들 중에는요, 실제로는 추세하고 모멘텀이 합쳐진 지표.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추세 추종 지표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거래량하고 복합된 지표들도 있습니다. MFI 같은 지표들은 실제로는 거래량하고 모멘텀을 합쳐서 만들어낸 지표기는 해요. 계산 방법은 사실은 그 모멘텀 지표 중에 RSI하고 그 다음에 CCI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아시면 금방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것도 하나의 유효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잠깐 언급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단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좀 길어져서 그거는 좀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조지표 의미와 구분할 때 이야기할 때 모멘텀 지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멘텀 지표는 주가 변화의 속도나 강도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도나 강도, 그죠? 왜? 추세가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느냐, 얼마나 강한 기세로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속도와 강도를 측정할 때 모멘텀 지표라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단순한 변동성이나 추세의 상하를 나타내주는 혹은 횡보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와는 목표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변곡점이나 과열, 과매도 상태를 포착합니다. 과열은 뭐예요? 과매수 상태. 그리고 과매도 상태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매수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 변화율,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거로는 RSI, 스토캐스틱, CCI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 몇 가지 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모멘텀 지표에 해당하는 기본 모멘텀 지표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건 뭐 사실 지표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런데 어쨌든 지표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모멘텀 지표.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걸 기본으로 해서 뭐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CCI 같은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어떻게 공통점을 가지고 다른 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한눈에 한번 봅시다. 먼저 서로는 이렇게 한번 보고 나중에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끝나고 나서. 자, 보시죠. 주요 모멘텀 지표의 종류와 의미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멘텀 지표하고 ROC는 똑같아요. 똑같은 지표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장에서 계산 방법 이야기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멘텀과 ROC는 동일하게 범위가 무제한의 퍼센트 범위로 되어 있고요. 과매수와 과매도는 100하고 0으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 건데요. 차트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특징, 단순한 추세 방향을 퍼센트로 표현하는 거다. 기간 동안의 어떤 변화 내용들을 퍼센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ROC는요. 모멘텀에서 마이너스 100 하시면 됩니다. 모멘텀에서 마이너스 100 하시면 돼요. 그게 ROC입니다. 그리고 RSI는 뭐냐면 이거 보고 뭐라고 부르죠?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부르죠. Relative Strength Indicator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역시 0에서 100을 범위로 하고 있고요. 70하고 30에 과매수 과매도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고 요 RSI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그 사람이에요. 웰즈 와일더 1978년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는 올라간 날에 올라간 그 변화량의 평균 그리고 내려간 날에 내려간 변화량의 평균 요걸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날 거를 다 합쳐봤더니 이게 좀 더 많다 그러면 이거 떨어지고 있네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반대로 크면 그 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올라간 날에 어떤 평균적으로 올라간 크기가 크다라는 거니까 어때요?
상승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강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은요, 뭘까요? 스토캐스틱이 0에서 100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20하고 80의 저기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단기 매매나 신호선 교차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스토캐스틱 그렇게 해석해요. 스토캐스틱에 뭐 이렇게 퍼센트 K, 퍼센트 D, 뭐 패스트, 슬로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은 맨 처음에 퍼스트 K, 그 퍼센트 K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3일 이동평균, 3일 이동평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퍼센트 K만 잘 계산해 줄 줄 알면 그 다음에 3일 이동평균 또 3일 이동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석 자체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스토캐스틱이 나온 지도 오래됐고요. 이미 한 70년 이상 된 70년 이상 된 지표고요. 그리고 CCI는 뭘까요? CCI는 약간 통계적인 거를 활용해요. 통계적인 거 활용해서 요것도 표준 편차 개념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표준 편차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뭐 할 때요? 볼린저 밴드 할 때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역시 CCI 역시도 구하는 게 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MFI도 있고요. MFI도 0에서 100 사이를 나타내주고 역시 얘도 80, 22 과매수 과매도예요. 그리고 요거는 RSI를 계산하는 방법에 거래량을 약간 집어넣습니다. 게다가 평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값이라는 그 뭐죠?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그 저기를 계산을 해요. 그 가격을 평균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CCI의 요소를 도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RSI와 CCI의 요소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래량을 조금 합친 그런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MF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MFI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면서도 거래량을 반영한 거라서 조금 더 신뢰도가 아무래도 하나 정도 더 꼬았으면 신뢰도가 좀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과 ROC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RSI 그 다음 스토캐스틱 CCI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MFI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요것들은 다 그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6개 지표 종합하면 근데 실제로는 5개예요. 요 지표들이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가격표의 표시하기, 그러니까 캔들 자체의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표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ADX 지표나 그죠? ADX 지표나 지난번에 봤었던 뭐 ATR 지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따로 별도로 아래쪽에다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오실레이터 지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실레이터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겹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보통은 봐요. 아래쪽에 따로 창을 열어서 우리가 보통 지표 추가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별도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봐야 될 게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추세 지표도 봐야 되고 변동성도 봐야 되고 그리고 모멘텀도 물론 봐야 되지만 또 거래량도 안 볼 수 없죠. 그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야 하세요? 보조 지표처럼 쓰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캔들 차트 바로 밑에다 거래량 붙여서 쓰죠. 거래량에다가 뭐 이동평균 같은 걸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쓰시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봤었던 변동성 지표 중에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변동성 지표에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추세 추종 지표라고 봤던 그런 그 슈퍼 트렌드 지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파라볼릭 SAR 같은 지표들은 가격과 같이 표시해 주시는 게 좀 더 보기가 낫죠. 물론 좀 복잡해져요. 거기다 한두 가지 정도 추가. 예를 들면 일목균형표하고 이동평균선하고 파라볼릭 SAR이나 아니면 슈퍼 트렌드 이렇게 표시해버리고 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근데 그것도 연습하시면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다 거래량 달고 거기다가 모멘텀 지표 하나 달고 또 거기다가 뭐 또 달아요? 거래량 지표 하나 또 추가하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라도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눈을 좀 길러라. 결합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합하는 방법은 너무 많아서요. 사실상 이걸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쓰시라는 말을 하려면 강의가 너무너무 많아져요.
거의 수백 개, 수천 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 쓸 수 있고 3개, 4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동평균선 결합하고요.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캔들 차트 그대로의 뭐 추세를 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패턴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추가하시게 되면 되게 막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인디케이터들 있잖아요. 우리 지표라고 부르는 것들 결국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을 어차피 잘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가의 혹은 거래량의 어떤 그런 그 수치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새로운 어떤 지표잖아요. 이동평균선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을 받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한 선까지 들려가면서 다양해 보시는 눈을 길러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강의를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1시간 넘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지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멘텀 지표 중에서 모멘텀과 ROC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겁니다. 모멘텀 지표. 자, 모멘텀 지표는요 되게 간단해요. 원래 뭐냐 하면 특정한 기간 전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현재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그걸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내요. 3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래 보이는 공식인데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별게 없어요. 주가의 변화, 요거는 주가의 변화 속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동일한 기간에 빠른 속도로 변했느냐, 이걸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모멘텀이에요. 자, 지표의 계산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표의 계산법은 간단하죠. 제일 쉬울걸요, 아마 지표 중에서.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쉬워요.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쉬워요. 계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현재 종가에서 N일 전, N이라고 하면 N은 10일, 12일, 14일, 20일 중에 하나를 보통 사용합니다. 짧아질수록 어때요? 모멘텀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을 보시려고 할 때 짧은 거 쓰시는 거예요. N은 10 보통. 근데 HTS 키움 기준으로 보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면 영웅문 기준으로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14일, 14일이라고 하는 그 웰스 와일더가 자주 쓰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표들이 예를 들면 RSI 지표라든가 아니면 그 양반이 개발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14일을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14일을 쓰는 경우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장기로 볼 땐 21선 쓰기도 해요. 보통은 10일, 12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제가 12일 썼다 그래서 12일 쓸 필요는 없어요. 10일 쓰셔도 되고 14일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통 이런 것들 써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현재 종가 빼기 10일 전에 종가. 10일 전보다 올랐으면 모멘텀이라는 값은 플러스일 거고요. 10일 전보다 떨어졌으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멘텀으로 딱 정의를 해놓고 났더니 무슨 불편한 점이 있어요. 10만원짜리 주식은 모멘텀이 어때요? 가격으로 나타내지니까. 비율이 아니잖아요. 가격으로 나타내지니까 10만원짜리는 10일 전에 비해서 만원이 오를 수도 있고 2만원이 올랐을 수도 있고 3만원이 올랐거나 아니면 심지어 10만원짜리 뭐 잘 그런 일은 안 벌어지지만 3연상 때리면 무슨 일 벌어져요. 10만원짜리가 10만원 모멘텀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멘텀은 가격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계속 종목마다 변해요. 오른쪽에 있는 축이 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나타내서 보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N일 전 종가분의 이 가로 뺐어야 되는데 제가 못 뺐네요. 두 개 또 똑같이 N일 전 종가분의 현재 종가 이렇게 따져버리는 겁니다. 현재 종가가 높으면 거기다 100을 곱해요. 그래서 N일 전 종가와 현재 종가가 똑같다. 그러면 모멘텀은 어떻게 되죠? 100이에요. 기준이죠. 올랐으면 100보다 크겠죠. 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면 100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N일 전 종가분의 현재 종가니까 어쨌든 떨어졌으면 10만원짜리 주식인데 10만원짜리 주식인데 그게 지금 8만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0.8이 되겠죠. 0.8이 되겠죠.
게다가 그거를 조금 변경시켜서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고 해서 ROC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N일 전 종가분의 현재 종가에서 N일 전 종가를 뺀 값이에요. 즉 모멘텀이 우리가 지금 HTS에서 보는 모멘텀이 0.8이다. 이렇게 하면 요건 어떻게 돼요? ROC는 마이너스 0.2가 돼요. 왜? 20%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빼면 돼요. 100 빼면 됩니다. 그래서 80 뭐 이렇게 계산할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려우세요? 쉽잖아요. 전에 예를 들면 12일 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2만 원이 됐어. 그러면 모멘텀은 얼마예요? 120이요. ROC는 얼마예요? 20이요. 됐잖아요. 100 빼면 되는 거예요. 계산 간단하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활용 어떻게 하느냐? 활용도 그렇죠. 올랐냐 떨어졌냐를 간단하게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으로 뭐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사실은 그것 조금 이 원리를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없어져요. 왜요? 백선 돌파 전략. 그래서 백선 돌파 전략이 뭐예요? 12일 전보다 지금 가격이 올랐으면 사는 거고, 저기하고, 아래에서 돌파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때보다 올라가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12일 전보다 떨어지면 판다 이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되게 즉각적이고 빠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표로 작동했을 때 이것만큼 단순한 지표가 없어요. 그렇긴 한데, 어때요? 너무 단순해서 좀 웃음이 나올 정도죠. 왜? 10일 전보다 혹은 12일 전보다 가격이 올랐으면 사고, 그것부터 떨어졌으면 판다. 이건 뭐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활용한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좀 다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모멘텀에서는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발산하는 부분이 있죠. 컨버전스는 서로 수렴하는 거고요. 다이버전스는 서로 발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격 추세와 모멘텀이 가끔가다 좀 불일치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추세 반전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해요. 그죠? 백선 돌파 전략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정도의 그런 전략이에요. 그냥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판다 하잖아요. 별거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되게 심오하게 이걸 무슨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쓰기에도 참 어색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장점 단점 뭐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다. 장점 뭐예요? 계산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그렇죠? 올랐으면 100 이상, 내렸으면 100 이하. 끝. 그리고 빠른 추세 전환을 포착할 수 있다. 오늘 가격하고 계속 비교하니까요. 그죠? 오늘 가격이 12일 전보다 올랐으면 뭐 이동평균처럼 다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려갔다 올라왔으면 내려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두 개의 가격을 두 점의 가격을 그냥 비교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요. 변동성이 너무 민감하다. 그래서 노이즈가 너무 많고 잘못된 신호가 발생하죠. 두 개.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변수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이즈가 발생하죠. 이게 플러스가 됐는데도 내려가는 중간일 수도 있고, 그죠? 마이너스가 됐는데 올라가는 중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왜? 종가 두 개만 쓰니까. 그죠? 수식이 간단할수록 어때요? 속이긴 더 쉽죠. 그런 거예요. 그 단독 사용 시에 방향차고 가능성이 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모멘텀을 단독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용감하신 분이 있을까요? 적어도 뭐 이렇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저희가 슈퍼 트렌드나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좀 복잡하게 복합성이 좀 있게 종합적으로 만들었다면 뭐 이거 하나만 쓴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좀 그렇죠. 추세지표와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 보죠. 차트 간단하게 보고 끝낼게요. 자, 모멘텀 차트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모멘텀 차트와 ROC 차트를 그렸어요. 12일입니다. 똑같이 그렸어요. 자, 차트 어떻게 돼 있어요? 차트 하나밖에 안 보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인디케이터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동일한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은요. 오른쪽에 여기 제가 저기 켜서 볼게요. 오른쪽에 요 형광펜 킬게요.
오른쪽에 요 그럼 어디 갔어? 커서가 요즘 잘 안 보여서. 네. 아, 형광펜 색깔이 바뀌었구나. 자, 이 주황색 선이 예, 모멘텀이자 그리고 가운데 이 기준선이 100이에요. 이게 모멘텀이자 뭐라고요? ROC라고요. 그죠? 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요 오른쪽에는요. 지금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예. 115, 약 120 정도부터 몇이요? 80, 90 정도까지 움직였네. 제일 낮게 내려간 데가 한 8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움직였어요. 요 범위 안에서. 그러면 ROC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20 사이로 움직였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100을 빼요. 예, 그림은 똑같아요. 축만 달라요. 왼쪽 축은 ROC 축, 오른쪽 축은 모멘텀 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가격 변화가 크지 않은 어떤 종목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여기 5,000원에서 5,75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 여기 한 12.5% 정도 될 거예요. 그죠? 15%? 5,750원이고 5,000원에서 250원, 5,500원이죠. 아, 예. 10 몇 퍼센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한 20%, 여기 20%죠? 그리고 여기 20% 좀 더 빠진 거죠. 요 정도 가격에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폭이 한 40% 내외예요.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예, 여기에 보시는 캔들 차트와 여기에서 보시는 요 모멘텀이요.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여요. 백선을 왔다 갔다 하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딱 보시게 되면 여기 모멘텀 선 보이시죠? 예, 높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대신에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요. 모멘텀이 11 혹은 12일 전하고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대체로 어때요?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멘텀만 쓰시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멘텀은 사실상 어떤 그쵸? 추세를 나타낼 때 뭐 급격한 움직임이나 과매수나 과매도를 나타낼 때요. 거의 가격하고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가격 대입하고. 그래서 요것만 아마 쓰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모멘텀과 ROC는 같은 차트고요. 같은 그림이고 결국은 가격선하고 매우 유사하게 움직인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뭐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늦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모멘텀 차트는 실제 차트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떨어지는 거 이거 똑같죠 그림이 올라가는 거 똑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모멘텀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 기준선이 100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는 상당히 상승한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그죠? 거의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가격이 보시기에는 4배 정도 올랐네요. 그죠? 4배 이상 올랐어요. 여기 뭐 상한가도 한 3번, 4번 정도 나왔고. 그죠? 전체 상한가가 하나 이거는 저기죠. 장중 상한가 갔다가 못 지킨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나오는 급격한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인데. 그죠? 모멘텀 지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100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여기는 지금 스케일이 달라요. 아까 앞에 거랑 얘는 50이고 얘는 250이에요. 즉 어떻게 된다? 요 크기 차이가 300이에요. 그죠? 엄청 크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50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100이 기준 가격이었을 때 50%는 반값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락폭이 엄청 큰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대체로 보면 올라가는 선에서 같이 따라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가격표가 좀 이 가격선이 좀 완화된 형태로 이렇게 모멘텀 차트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가 되게 낮아 보이지만 150이에요. 실제로는 15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로그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큰 변화예요. 실은 다른 데서는 여기가 그죠? 2배예요. 2배 차이. 이게 2배 차이라고. 아까는 전체 움직여도 다
위아래 합쳐도 다 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100% 올라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대충 그려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가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나아요. 예. 왜냐하면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거는 나중에 제가 차트 강의하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때 말씀드릴 거고, 저희는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모멘텀 지표님이랑 보조 지표 보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12,5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거의 몇 프로 하락했어요? 한 6, 70% 하락했죠. 근데 모멘텀은 요 정도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요 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상승 중에 약간 쉬어가는 포인트잖아요. 여기. 그죠? 쉬어가는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모멘텀 지표를 보시게 되면 되게 막 감소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착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상승이 되게 크기 때문에요. 여기에 100에 근접하는 영역들이 되게 착시 효과로 100에 근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거는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착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다이버전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다이버전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즉 발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어때요? 100에 근접해서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정체되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한번. 그죠? 요런, 요, 저기, 인디케이터들의 모양을 보실 때, 일단은 기준선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많이 보시면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모멘텀을 따로 여기다 띄워놓고 계속 보시라라고, 이걸 지표로 사용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저도, 이건 차라리 조금 더 정교한 지표들을 사용하십시오. RSI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RSI도 있고, 그 다음 스토캐스틱도 있잖아요. 차라리 이거 쓰시느냐, RSI나 스토캐스틱 쓰시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제가 왜 이거 했냐 하면요, 제일 쉬운 거니까, 제일 쉽고 알아들으시 쉬운 거라서 모멘텀 한번 해봤어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RSI 할 거니까 그때는 조금 수식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건 해석에도 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해서 다음 시간에 RSI 지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